여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히 들어간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계산은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을 일삼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완전히 학을 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수상한 행동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라이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샬롯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여행사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제 여행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신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락세로 접어든 제 여행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브렉시트 이후, 인플레이션 이후, 중국발 전염병 이후 제 고객층은 사막에서의 비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유럽 노선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저희 여행사였기에 영국인들은 이젠 너무도 뻔해진 유럽 투어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도 했고 유럽의 경제 악화도 매출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유럽의 경제는 침체되고 여행객은 줄어들고 부채는 습한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시아는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기회였죠. 그리고 제 본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아시아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여행사처럼 유럽 투어만을 전문적으로 하던 여행사들은 현재 전부 다 망해버렸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저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 대출을 갚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지도를 응시한 결과 저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희망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은 거대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끝없는 도시, 중국은 마치 기회의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길들일 수만 있다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보다 더 작지만 훨씬 세련된 국가였어요. 모든 여행 블로그와 기술 분야에서 떠오르는 조용한 별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행착오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표 한 장은 제가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망해버릴지를 결정하겠죠. 그렇게 저는 투어 상품 기획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하게 됩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중국이 아무리 가능성이 많은 국가라고 한들 아직 개발도상국일 뿐이고 아무래도 제 고객분들도 아시아 특유의 문화를 즐기려고 중국을 선택하지 대단한 기술력과 청결을 기대하고 중국을 선택할 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보여주는 국가였습니다. 화장지도 없고 전력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복도 조명이 깜빡일 뿐더러 오래된 냄새가 나는 공포영화 속에서 볼 법한 호텔방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한나라의 수도라는 곳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 황당함을 느끼긴 했지만 제겐 그보다도 더욱 공포스러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중국의 요리적 자부심인 훠궈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투어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훠궈야말로 서양 음식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독특한 음식이었거든요. 마침 숙소 근처에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훠궈 식당이 있기에 저는 이곳에서 사전 답사 겸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답게 도착했을 때는 줄이 엄청나더군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블록을 둘러싸고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맨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늘어난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줄 맨 앞쪽을 흘낏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은 맨 뒤에 줄을 서는 대신 입구 근처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서성이다가 자신보다 만만한 상대가 보이면 그대로 새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건장한 사내는 지팡이를 든 할머니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소심한 10대 소녀를 밀어냈죠. 그러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자꾸만 보다 보니 저는 중국의 줄서기 규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줄이 아니었어요. 정글 계층 구조였죠. 규칙은 간단했어요. 약해 보이면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 무섭거나 위협적이게 보인다면 먼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현금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판매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자리를 팔고 나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입니다. 마치 훔친 시간을 파는 자판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는 전문적인 자리 장사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위협적인 외모와 목과 얼굴에까지 있는 문신을 보니 그는 전문적으로 자리를 파는 조직원 같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요 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1시간 반 동안 중국인들의 팔꿈치와 채취, 그리고 최소한 10번의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거의 냄새는 강렬했어요. 매우 이국적이었죠. 이러한 극강의 이국적인 모습은 어쩌면 호기심 많은 영국인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은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각 테이블 중앙에는 끓는 국물이 담긴 거대한 허거 냄비가 놓여 있었는데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허거 냄비를 공유하며 냄비 안에 음식들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꾀죄죄한 차림이한 남자가 허거 냄비 안에 꼬치를 찍어 물었고 그 다음에는 씹은 반쪽을 다시 국물에 푹 담근 후 국물을 휘젓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여성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침범벅이 된 허거 국물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베어문 음식이 차가워졌다며 계속해서 공용 국물에 자신의 침을 공유했고 심지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음식까지 국물에 몰래 담그는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기겁을 하며 절정의 광기를 봤다고 생각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따로 챙겨온 플라스틱 병을 꺼내서 침이 묻은 공동 육수를 채우고 밀봉한 후 주인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더군요. 중국인들은 이 더러운 국물을 훔치기까지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곳이 가장 유명한 식당이라니 이게 중국의 평균 위생과 시민의식이라면 저는 중국을 투어 상품으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여행객들에게 단체 고소를 당하기 십상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1시간이 넘게 기다려서 겨우 입장한 식당에서 그대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고 싶던 거지 무작위의 사람들과 침을 공유하고 싶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 직원은 제가 주문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중국어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희는 번역앱을 통해 대화를 해야 했는데 그는 제게 화를 내며 정체불명의 청구서를 내밀더군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너는 전골 참석비를 지불해야만 해. 그러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저는 여행 전문가답게 이건 외국인을 노린 사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는 논쟁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쥐와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이곳 식당에서 더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50위안을 던지듯 지불하고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고 호텔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인도를 주행하는 스쿠터와 차량에 의해 거의 치일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중국인 택시기사는 제게 정상 요금의 10배를 요구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외국인에게 요금 과다 청구를 하는 일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하다고 해도 10배라니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지불할 것을 거절하니 중국인 택시기사는 흉기를 꺼내어 제게 겁을 주더군요. 결국 저는 정상가의 5배 요금으로 합의를 한 채 돈을 갈취당한 채 차량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배였죠.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보니 그는 제게 잔돈을 고의적으로 덜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거든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잘못된 나라에 있었습니다. 문화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혼란으로 위장한 집단적 사기의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정보다 훨씬 일찍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투어 상품을 계획한다면 저는 고객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해 파산을 할 게 분명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직도 긴가민가 했어요. 뭔가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문화와 수준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공항 근처의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택시기사는 제 짐을 정중하게 넘겨받고 트렁크에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이지만 정중한 영어를 구사하며 주행 중간중간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건넸거든요. 택시 기사가 영어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영국에서조차 택시기사가 영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민자 출신의 택시기사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기에 저는 제 조국인 영국에서조차 번역 앱이나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제 돈 내고 탄 택시인데 제가 고생을 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친절한 응대에 감동받은 제가 승차가 끝나고 팁을 주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제 가방을 호텔 문 앞까지 들어줬음에도 팁을 거부했거든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공항 택시기사가 영어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국은 팁을 지불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중국에서는 10배의 요금 사기를 당했고 어딜 가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표적이 아닌 손님처럼 품위 있게 대우받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도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국가였다면 이것보다 훨씬 시끄러웠어야 했어요. 동시에 매우 혼란스러웠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도로와 질서정연한 보행로가 절 반겨주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죠. 포장도로는 흠이 없는 새것 같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한국의 인프라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적절한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쓰레기를 갖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자기 규율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다 큰 어른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고 바닥에 닭뼈를 직접 던지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고 아이가 지하철 내부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마저 과자 포장지를 주머니에 부드럽게 접어넣으며 중국의 어른들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가 들렸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로에 LED 조명이 박혀 있었고 위에 교통신호에 맞춰 녹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도 시민들의 편의성에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놀라운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지팡이를 든 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자 모든 차가 그대로 멈추었거든요. 신호등은 어느새 빨간불이 되었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는 결국 제때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되었지만 할머니에게 눈치를 주거나 경적을 울리며 짜증을 내는 한국인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례를 기다리던 한국인 운전자는 그대로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와 느릿느릿 이동하는 할머니를 부축해주며 할머니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중국에서는 버스조차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록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간 그대로 황천길로 직행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꿈속에서만 상상했던 일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계획했던 한국의 전통시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영국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충족시켜줄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었어요. 동양적인 것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곳 전통시장 거리에서는 아무리 작은 노점상이라도 제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했으며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무료 샘플을 제공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식 거리에서 저는 상인들이 건네주는 떡볶이와 김밥 등을 무료로 맛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샘플을 그저 순전히 호의로 건넸을 뿐이었고 물건을 구매하라는 강제력은 전혀 행사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 젊은 한국인 상인이 제게 양손으로 떡을 건네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중하게 구매를 거절했을 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구매하지 않아도 좋으니 맛이라도 보세요. 한국을 즐기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베이징에서는 상인들이 자신의 가게로 거의 강제로 끌고 갈 뿐더러 물건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남의 물건을 만졌음에도 구매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욕을 퍼붓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간적인 친절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다 저는 기념품 거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품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처럼 고함도 밀지도 흥정하는 혼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미소뿐이었죠. 저는 따뜻한 냄새와 분위기에 최면에 걸려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인상적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통탈 상점을 목격했을 때였죠.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매료시켰던 탈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 갈라져 있으며 대담하고 생동감 있는 톤으로 칠해져 있었죠. 가면
하지만 단순한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거 귀족을 상징하는 양반탈이었습니다. 거만하며 반쯤 웃는, 현명하고 오만할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인간적입니다. 그 양반탈은 마치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신비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탈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양반탈을 잡으며 무게감 있는 장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곡선, 붓질, 섬세한 조각 등 모든 디테일이 의도를 발산했습니다. 저는 수십 개국에서 수백 개의 기념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구매해야만 해. 제가 속삭였습니다. 숱한 여행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기념품은 구매를 했을 때만 기분이 좋지 결국에는 창고 뒤에 처박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반탈은 구매를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에서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 몇 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한 한국 노인이 카운터에 전통 부채를 올려놓았더군요. 그 부채에는 3,6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한 개라는 다소 뜬금없는 금액을 건네더군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3,600원이라면 그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지불한 것으로도 충분한데 도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연로하신 나이 탓에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잘못 봤거나 연로하셨기에 계산을 잘못하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독수리처럼 외국인을 발견한 중국인처럼 망설이지 않고 허튼 수작을 부리더군요. 계산기도 없이 그는 할아버지의 잘못된 금액을 가로채 가더니 지폐 한 장과 동전 한 개만을 건네주었거든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저는 많은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돈 욕심을 내는 게 당연했죠.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호의와 친절을 경험했기에 한국인들만큼은 적어도 노인에게만큼은 정직을 지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가 노인을 속이고 있어요. 거스름돈을 적게 거슬러 준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무려 4자릿수 계산을 계산기도 쓰지 않고 3초 만에 손쉽게 해버리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됐는데 5,000원과 동전 한 개를 내미는 할아버지께 5,000원짜리 지폐만 줘도 충분하다는 말을 건네지도 않고 그대로 동전까지 받아 챙긴 것은 그야말로 대놓고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다니 저는 방금 이 나라를 하늘에 찬양했는데 대낮에 상인의 노인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당찬 영어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더 황당했습니다. 한국인 노인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제 영어를 알아듣고는 이게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지었고 거스름돈 사기를 친 가게 주인도 황당하는 듯 저를 쳐다볼 뿐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는 다소 서툴지만 꽤나 명확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모양이었죠. 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3,600원의 가격에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한 개를 건넸어요. 이런 경우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지불해도 돼요. 그리고 직원은 계산기도 사용하지 않고 3초 만에 당신에게 거스름돈을 지불했잖아요. 이건 4자릿수 계산이에요. 도저히 암산을 할 수가 없는 숫자라고요. 그는 당신을 고의적으로 속인 게 분명해요. 저는 한국 이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들은 2자릿수 계산에도 계산기가 없어서 손가락 발가락 전부를 사용해서 겨우 계산을 마쳤다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던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지금 저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라도 찍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뒤이어 해온 말은 저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4자릿수 암산조차 못할 정도로 수학 능력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유치원생조차 손쉽게 4자릿수 암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5,100원을 지불한 거예요. 만약 제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을 건넸다면 저는 동전 4개를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5,100원을 지불할 경우 저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겁고 짤랑거리는 동전을 줄일 수 있죠. 물론 가게 입장에서도 100원짜리 4개를 사용하며 거스름돈을 소진하는 것보다 500원짜리 하나만을 건네는 게
추후 거스름돈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됩니다. 그들은 매번 거스름돈을 환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나 노인들조차 내 자릿수를 3초 만에 암산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결백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한 셈이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던 계산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더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암산쯤은 자동으로 수행해요. 암산은 우리 습관의 일부거든요. 한국인들은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전 세계 수학 능력 1위를 자랑하는 국가거든요. 네 자릿수 계산의 계산기를 사용하다니 이건 한국인으로서 수치와도 같은 행위예요. 그 또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외국어 능력과 수학 능력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전통시장 직원이야. 외국인들을 자주 상대하니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일반적인 할아버지조차 당연하다는 듯 외국어를 구사하고 또 미친 듯한 수학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말이나 된다는 소리인가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천재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조금 심하긴 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영국인들조차 마트에서 캐셔일을 10년 동안 한 베테랑 직원도 암사는커녕 두 자릿수 이상의 계산에는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계산 직원과 노인에게 돌아섰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웃으며 그것을 떨쳐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남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사회에는 당신 같은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에도 만약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 반드시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감탄하며 다시금 고개를 숙이려고 할 때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가게에 벌컥 들어오더니 이내 이곳 직원과 자리를 바꿔버렸거든요. 이곳의 주인처럼 보였던 남성은 제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을 건네곤 그대로 가게를 나와 옆 가게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괴한 상황에 대해 말을 하기도 전에 방금 들어온 중년의 남자가 카운터로 들어오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산을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양반탈을 쥐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전 직원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자 중년의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는 이곳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 이곳의 직원도 아니죠. 그는 이곳 옆 가게에서 또 다른 탈 가게를 운영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를 비워둬야 하기에 그가 저를 대신해서 두 가게 모두를 봐준 거죠. 저는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게 주인, 심지어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게를 봐줬다는 말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죠.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경쟁자잖아요. 그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자 이전에 먼저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가게 주인들은 화장실에 가고 휴식을 취하고 급한 심부름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힌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노점상들이 테이블 뒤에 앉아 각 품목을 자물쇠로 잠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5,000원도 안 하는 싸구려 품목까지 전부 말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모든 물건들이 전부 도둑맞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가판대 안에서 교대로 잠을 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가게요? 경쟁업체라면 손님들에게 옆가게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를 줘서 망하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그들은 누군가 현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모든 값비싼 물건들까지 전부 야외 가판대에 나와 있으며 특히나 일부 가게는 주인이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거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까지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자신의 같은 업종 경쟁자들이 자신들을 도와 가게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진짜 가게 주인은 마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국에서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 규율, 그리고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문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물쇠를 만든 반면 한국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거대한 깨달음을 주었죠. 그래서 저는 홀린 듯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상일 수가 있죠? 경쟁자를 돕는 게 말이 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있나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충격적인 대답을 이어나갈 뿐이더라고요. 이 가게는 3대째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직접 탈을 조각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한국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고 한 가정이 부족할 때 쌀을 나눠 먹으며 항상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 가게에서 불이 나면 다른 가게 주인들은 모두 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 남을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거든요. 만약 가게 주인이 병에 걸리면 옆 가게 사람들은 교대로 그들의 영업시간을 커버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마치 제 눈에 있는 질문을 감지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한국인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놀라웠어요. 현재 개인주의와 불신의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만큼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며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강점은 경제나 기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진짜 저력은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웃의 성공도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상생하는 것이죠. 한국은 단순히 기계나 시스템 면에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가 발달해 있었어요. 물론 이렇듯 기본이 탄탄한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낸 상태더라고요. 전통시장에서의 일을 뒤로 한 채 경복궁 경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용한 경외심, 돌, 나무, 시간으로 감싼 역사의 겸손한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혹여나 가이드가 영어 설명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경복궁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적이고 영국의 많은 고객들이 경복궁에 관심을 보일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이곳에 대해 완벽히 숙지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못 믿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왕실의 탑이라더니 웬 공장에서 제작된 것처럼 생긴 기괴한 탑이 존재했을 뿐이고 심지어 탑은 본드와 덕트 테이프가 붙어 있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공장에서 만든 탑으로 억지로 관광지를 만들어내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 고대 사찰이요? 향도 없고 제단도 없고 승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옆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뿐이었죠. 옆에는 중국 황제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며 100위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가짜 관광지는 해당 식당이 매출 증진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러한 의심도 잠시, 저는 곧바로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웬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건 AI 번역 이어폰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AI 이어폰은 한국어 가이드의 한국어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영어나 다른 외국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이 세상의 기술력이 맞단 말인가요? 그리고 이걸 무료로 대여해준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의 한국 남성 가이드가 유창하고 우아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차분하고 완벽한 억양의 영어 목소리가 가이드의 목소리보다 0.5초 늦게 이어졌습니다. 로봇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문 가이드가 제 언어로 직접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큼의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냈으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인가요?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미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투어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저는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건물은 의례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왕궁인 근정전은 풍수지리학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북악산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팸플릿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AI 이어폰은 제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었죠.
하지만 제가 놀라움에 취해 있던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안뜰에 들어서자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스피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고대 가야금 소리가 귀와 지붕 사이로 바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무선 이어폰은 GPS와 동기화되어 있었고 궁전 내 정확한 위치에 맞춰 그에 맞는 전통음악을 재생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투어의 모든 주요 섹션에는 전통 한국 악기를 사용하여 작곡된 고유한 사운드 트랙이 있었고 덕분에 저는 투어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어요. 흙내문의 북소리가 심장박동처럼 울렸습니다. 근정전 근처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합창 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관광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회루에 도착했을 때는 AR 모드가 존재했거든요. 저는 가이드가 제공한 안경을 착용했고 고대 건축물이 디지털로 재구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실 인물들이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하인들이 움직이고 장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현재 위에 과거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현재 세계 최고의 기차, 스마트폰, 선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한국인들은 심지어 역사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 물론 경복궁 체험에 완전히 몰입하게 해준 건 한국의 기술력 덕분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유산은 정말로 뛰어났거든요. 경복궁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까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유적들을 경험해본 저였지만 경복궁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특별했어요. 왕좌의 전당인 근정전은 한 번 보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다시 보니 그 건물은 움직이지 않고 빛나며 서 있었습니다. 검은 기와 지붕이 활줄처럼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복잡한 단청 무늬가 오후 햇살 아래 짙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손으로 직접 칠해졌습니다. 모든 용 그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둥의 배치조차도 고대 철학인 궁전 기하학을 권력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궁전을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세계관을 벽에 코딩한 것 같아. 중국에서 아크릴 장벽과 기념품 가게로 덮인 궁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역사는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유적을 그저 돈벌이로만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유적은 죽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경복궁은 달랐어요. 잠자는 용의 가시처럼 고요한 연못에서 48개의 돌기둥이 솟아오른 경회루를 좀 보세요. 그들 위에는 열린 아치형 통로로 둘러싸인 높은 연회장이 있었고 그 반사는 아래의 고요한 물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단지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현장 전체가 조용히 숨쉬기로 동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우 경건했죠. 저는 나무 난간에 기대어 산들바람에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궁전이 주는 느낌이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과거를 존경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게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AI 번역기의 정밀함부터 GPS가 작동하는 음악, 주변 사람들의 정중한 침묵까지 이 모든 경험은 마치 현재를 버리지 않고 과거를 기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이 되어버린 유럽의 성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찰들이 상업용 노래방 기계가 있는 분홍색 네온으로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역사는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경복궁에는 여전히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지켰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유적들은 단순히 보존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을 미래처럼 느끼게 한 이유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손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복궁 투어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늘 아래 평평하게 놓인 별자리처럼 도시 불빛이 물 위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커플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밤에도 안전함을 보장받으며 밤을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인 너머로 롯데타워가 빛의 검처럼 솟아올랐고 그 옆에는 고대 궁전, 고요한 공원이 긴장 없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강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망설임 없이 관리하는 낯선 사람,
인공지능과 GPS로 촉발된 음악이 가득한 수백 년 된 궁전? 공포가 아닌 깨끗한 공기 냄새가 나는 지하철역,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빨간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학생들. 저는 분명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아시아에 왔습니다. 저는 절박했고 궁지에 몰린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은 놀랍도록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국이 해답이었고 저는 한국이 기적을 선사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장된 구호나 과장된 약속으로 스스로를 홍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친절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가르쳐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성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을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이웃 국가에서도 찾아왔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냉소적이었어요. 자신의 딸이야도 졸라서 투어를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하지만 착륙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나 깨끗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이 지하철은 호텔 방보다 깨끗한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한 영국 노부부는 경회로에서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성에 가본 적은 있지만 이런 영혼을 느껴본 적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제 투어 상품은 대박을 거둔 거였고 한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던 저를 되살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은 신뢰를 미끼로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줄을 서 있는 아이들부터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아주는 사람들까지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는 무언의 진실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저희 방명록에 이렇게 썼더군요. 저는 그냥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저에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방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입니다. 진실이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곳, 낯선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도 항상 안전한 곳, 가장 바쁜 도시조차도 조용하고 공유된 존중으로 움직이는 곳이죠. 만약 소음과 사기로 얼룩진 해외여행에 질렸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오세요. 기술이 유산을 향상시키는 나라로 오세요. 언제든지 당신을 환영하는 곳으로 오세요. 만약 한국에 온다면 당신은 인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